28세의 환자가 고통스러운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가슴이 매우 불편하고 꽤 오랫동안 기침을 심하게 해왔다고 설명했어요. 의료진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예약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엑스레이 결과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환자는 배에 덩어리가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남성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의사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술 당일 첫 번째 의견은 바뀌었습니다. 수술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서 제거한 종괴의 모양이 특이한 것이었거든요. 추가 조사를 위해 탐침이 보내졌을 때 의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바로 작은 전나무였어요.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들은 이 남성이 씨앗을 흡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씨앗이 남성의 폐 안에 자리 잡은 거죠. 씨앗이 묘목으로 자란 후 작은 바늘이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기 시작했고 그 결과 흉부 불편감과 기침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기를 얻자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햇빛이 필요한데 인간의 폐에서는 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간단하다면 우리 모두의 몸에선 무언가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 작은 씨앗은 삼키거나 흡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인간의 폐에서 자라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로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에 매사추세츠의 한 남성이 폐가 허탈되어 입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이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놀랍지 않게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남성의 폐에서 종괴를 발견하고 즉시 제거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나무만큼이나 놀랍게도 작은 완두콩 식물이었어요. 의사들은 이 남성이 저녁 식사로 완두콩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완두콩이 잘못된 경로로 들어서서 위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폐에 도달하자 작은 완두콩은 편안해졌고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경우 진실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럴듯해 보입니다. 남성의 폐에서 제거된 조각은 길이가 1.3cm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작은 건 다 자란 식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자랄 수 있었어요. 완두콩 씨앗은 빛이 없어도 싹을 틔울 수 있으니까요. 땅속에서 자연적으로 싹을 틔우죠. 이 시점에서 씨앗은 빛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 작은 씨앗은 내부에 저장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높이까지 자라는 데 필요한 햇빛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의 관계를 이유로 식물을 독립영양체, 즉 빛에 노출되어 스스로 먹이를 얻는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이 우리가 심은 토양에서 매일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식물을 먹이는 건 아니에요. 식물은 햇빛, 물, 공기 중에 가스가 있어야 음식으로 사용하는 물질인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식물, 조류, 심지어 보라색 유황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도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이제 불행한 인간 환자로 돌아가죠. 완두콩 씨앗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좀 보세요. 약지를 구부리지 않고 새끼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운데 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을 움직일 때 약지도 약간 구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안구 탈구는 극히 드물게 눈이 안구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기능에는 여러 가지 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처럼 일부 원주민 집단은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고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희귀한 능력은 오랜 진화를 거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 티베트인들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고산지대에 살면서 적혈구 적응을 발달시켜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산소로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자우족은 동남아시아에 사는 바다 유목민입니다. 이들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세포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초대형 비장을 진화시켜왔어요. 덕분에 바자우족은 물속에서 5분에서 10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인구의 약 14%는 긴 손바닥끈이 없습니다. 사실 이 근육은 신체의 흔적기관이며 진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사라졌어요. 따라서 이 근육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근육이 없어도 팔을 움직이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약 5에서 37%의 사람들은 사랑니가 없습니다. 이 치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니는 견과류, 뿌리, 고기와 같은 딱딱한 음식을 씹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딱딱한 사탕을 먹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건 제가 지어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사랑니는 이제 단순한 원시적 흔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계 방향으로 자라는 하나의 가마가 있어요. 하지만 100명 중 5명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 특별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머리카락의 가마 방향과 왼손잡이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잡이 중 8%가 넘는 사람들이 시계 반대 방향의 가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의 경우 이 수치는 45%까지 증가합니다. 남성의 뇌는 여성보다 더 빨리 노화합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 문제와 집중력 부족에 대해 점점 더 자주 불평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여성은 기억력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지만 더 자주 우울함을 느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거짓말을 할 때는 코로 거짓말을 알아채 부위를 많이 사용할수록 손상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이 떨어져 버릴까봐 걱정해요. 다시 손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새끼손가락을 칭찬해줄 차례예요. 새끼손가락은 물건을 들고 먹거나 글을 쓰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지배적인 손에 새끼손가락을 잃으면 매우 부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수치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새끼손가락을 잃는 것은 덜 사용하는 손가락일지라도 소나기 힘을 상당히 약화시킬 거예요. 거기에 약지까지 잃으면 소나기 힘에 더욱더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행해진 또 다른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사람들만이 본인의 코 모양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의 코는 진정한 슈퍼히어로예요. 히터, 필터, 가습기 역할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콧구멍 안에는 혈관이 있는 선반 모양의 작은 뼈들이 있어요. 이 혈관들은 공기가 우리 호흡기의 다른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데웁니다. 코 안에 있는 점액은 공기를 더 습하게 만들어요. 필터 부분은 코털이에요. 작은 입자들은 이 작은 털에 달라붙어서 꽃가루, 포자,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화를 보면 심장이 내는 소리가 박동할 때 주변 환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심장 소리는 실제로 심장 판막의 개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판막은 심장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확하게 혈액을 펌프하기 위해 열리고 닫히는 심장 안의 작은 문과 같아요.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면 큰일 나요. 치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평생 이를 닦는 데만 약 총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치아는 뼈가 아니에요. 비록 치아와 뼈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뼈와 치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뼈는 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치아는 그렇지 않고 한번 망가지면 영구적으로 손상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인간은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치아와 턱의 근육은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증가된 턱 저항을 도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살고 있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 몇 가지 특정한 특징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꽤 멋진 특성을 개발한 집단이 있는데 더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은 환경은 산소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를 진화시켰어요. 그건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을 견뎌야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어요. 티베트 사람들은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꿈이 현실에서 단 몇 초 동안만 지속된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어떤 꿈들은 그래요. 하지만 모든 꿈이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방식에 대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꿈이 주로 수면의 빠른 안구 운동 또는 렘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깨어있을 때와 거의 같은 정도로 활동적이에요. 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방금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류의 대부분은 위로 향하고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에 갈 때는 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위와 왼쪽 신장 위에는 일부를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법의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생될 수 있어요. 간세포는 간이 손상되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돼요. 잠을 안 자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요? 수면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더 감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낮잠이 필요해요. 통증 수용체도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반면에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음식 없이 24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처음 8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계속 소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24시간 이상은 먹지 않으면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빗물이 항상 마시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빗물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선 다른 해로운 물질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빗물에만 의존하고 식수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그렇다면 빗물의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위험한 물질 중 일부는 끓이면 빗물에서 제거될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이 마시기에 100% 안전한 공급원의 물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땀은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땀은 그저 피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모공에서 나와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뼈의 4분의 1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조금 넘는 뼈가 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은 매우 작고 놀라운 부위에 있어요. 팔이죠.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어서 양쪽 발에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눈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생산해요.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연기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없애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눈물의 양 여러분은 이 희귀한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엑스레이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은 12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고 24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갈비뼈가 25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200명 중 1명만이 이 희귀한 추가 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뼈를 경늑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갈비뼈 위, 목 바로 밑 쇄골 위에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눈에 띄지 않고 아플 경우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허스키의 양쪽 눈의 색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희귀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의학 용어로는 헤테로크로미아, 이색증이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뜻의 헤테로와 색깔을 의미하는 크로마의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 중심 또는 부분적 이색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 이색증은 두 눈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갈색이고 다른 하나는 녹색이에요.
한눈에 두 가지 다른 색이 있는 경우를 전문가들은 중심적 이색증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적 이색증이 있는 사람은 눈의 일부만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태어날 수 있고 부상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극도로 희귀해요. 미국에서는 20만 명 미만의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독특해요. 눈 색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장 희귀한 눈 색깔이 뭔지 아세요? 구글 검색하지 마세요. 회색입니다. 파란 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실 파란 눈도 매우 희귀해요. 세계 인구의 약 8에서 17%만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 눈은 훨씬 더 특별합니다. 1% 미만의 사람만이 회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희귀한 신체 특징은 눈의 층에 있는 적은 멜라닌에 의해 발생합니다. 만약 회색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동유럽과 북유럽이에요. 심지어 더 희귀한 눈 색깔은 빨간색이나 보라색이지만 이건 종종 다양한 건강 상태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장치의 도움 없이 1억 가지의 다른 색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뿔 세포라고 불리는 것 덕분에 색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색으로 변환하는 것을 돕는 3가지 종류의 원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가지 종류의 원뿔이 있어서 사색형 색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특징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목구멍 뒤에 걸려있는 눈물방울 모양의 작은 공, 음식을 삼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공을 목젖이라고 부릅니다. 목젖은 라틴어로 작은 포도라고 번역돼요. 놀랍게도 약 2%의 사람들이 국외 수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건 목 안에 있는 이 필수적인 기관이 갈라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파티에서 이런 멋진 특징으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농담은 제쳐두고 국외 수혈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appendix는 책의 부록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몸의 맹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맹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맹장이 조상들이 나무 껍질과 그 당시 먹던 음식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기 때문에 맹장은 아무런 영향 없이 우리 몸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목적이 없는 또 다른 것은 사랑니입니다. 네, 치과 의사가 없던 시절엔 유용했지만 이제는 사랑니 없이도 이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우주로 모험을 떠나면 뇌가 약 2% 성장합니다. 정상적인 중력 하에서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뇌의 체액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미세 중력이 이를 방해해서 뇌와 두개골의 체액이 축적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어요.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작아지는데 40세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두뇌를 바쁘고 민첩하게 유지해야 해요. 거울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면 눈꼬리에 작은 분홍색 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지만 새와 같은 동물에게는 먼지와 흩어진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3번째 눈꺼풀이에요. 자연 선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요컨대 자연 선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신체 부위를 유지하지만 일부 유해한 것들은 다음 세대에 단계적으로 제거되고 3번째 눈꺼풀처럼 유지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체도 급격히 위축돼요. 뼈도 더 부서지기 쉽죠. 척추가 압박을 받아요. 밤에 휴식을 취하면 뼈도 이완돼서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키가 더 커지는 역효과도 일어납니다. 귀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청각만이 귀의 유일한 임무는 아닙니다. 전정 시스템은 뇌를 차지하는데요. 뇌의 이관에는 체액과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작은 센서가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털 얘긴데 털로 덮여있지 않은 신체 부위는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입술이죠. 배꼽에서도 털이 자라요. 그들의 목적은 보풀아기를 잡는 거예요. 제 털은 잘 잡아요. 보풀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꼽에는 약 70여 종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동물 백과사전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일본의 토양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극지방의 만년설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도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해군 탐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 약 43%만이 여러분입니다. 50%가 넘는 미생물은 주로 장과 다른 신체 부위를 떠나지 않고 서식하는 작은 생명체죠.
하지만 세포수는 미생물보다 적어도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전체 구성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보면 200만 개에서 2천만 개의 유전자와 그 조합이 존재할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좋다고 해서 모든 신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에는 보통 시간이 걸리잖아요. 잠자는 동안 실제로 쉬는 한 가지는 코입니다. 잠자는 동안엔 불쾌한 냄새를 맡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밤에 후각이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침실에 끔찍한 냄새가 나더라도 여러분은 귀찮아하지 않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약 1만 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한편 우리의 가장 강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대개 가짜입니다. 이는 중추